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시간이 참 잘 가죠. 주말이 이렇게 또 다가오고, 이번 주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4년 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찬탈 시도가 국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치욕의 날이기도 하고, 또 정기국회가 끝나가면서 온갖 악법들이 야당에게 형식적인 견제장치에 대해서 저항도 없이 그냥 마구 통과되는, 이 현 정권의 권력을 비판을 많이 못하던 언론들도, 일부 보수 언론은 이제 사설이라든지 이런 칼럼을 통해서 언어 선택을 보니까 조금 지금 큰일 났다는 그런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쓰고는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에는 그 지면이라든지 그거를 접하는, 그러한 정보를 접하는 국민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첫눈이 온다고 그러더니 눈이 안 왔는데, 네, 오늘도 저는 저희가 쓴 시를 하나 소개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쓴 책 박태우의 신부국강복론 271페이지에 2006년도 5월 7일 날 쓴 시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그 당시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뭔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2006년도 5월 7일, 아마 노무현 정권 때 있을 글을 쓴 것 같아요. 조금 노무현 정권 때도 정신적으로 자유우파, 보수우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원하는 사람을 부를 때 스스로 달려오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막힘이 없는, 누구나 같은 행복을 누리는, 정치가 항상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는 정녕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해가 지고, 오늘 강이 얼어서 추위와 어둠에 몸을 떨어도, 오늘 폭풍우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치어 사람이 잘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정녕 애타리게 기다리는 그날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우리가 애원해도 그날은 사뿐히 우리가 모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2006년 5월 7일 날 쓴 시인데, 당시 노무현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언행과 그동안의 제도권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순실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많이 파괴되지는 않았죠.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벌써 14년 전 일인데, 오늘을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경에 와 있죠.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 잠깐 먼저 소개를 좀 드릴까요? 제목은 자랑스러운 어제의 대한민국,
탈색해버린 오늘의 일그러진 대한민국 이렇게 해놓았습니다만은 이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원래 뭐 제대로 이게 논평을 하려면 주제 한 개를 가지고 짧게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지 이게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전략상 이거 퍼뜨리는데 유효한데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현안들 우리 당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짚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중요한 아이디어 흐름만 이렇게 전달하는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미국의 국제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중요한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The U.S. Japan Alliance in 2020 그래서 2020년도에 미일 동맹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2001년도 그 당시 1월달에 미국 워싱턴에 그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갔었을 때 그때 국무부 부장관을 하고 있던 리처드 아미티지하고 또 유명한 정치학자인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많은 연구원들이 여기 보니까 빅터 차라든지 마이클 그린이라든지 많은 연구원들이 참여한 아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기 때문에 이 파트 중에서도 Advancing the Security Alliance 그래가지고 안보 동맹을 더 증강시키는 방법 부분에서 한반도 문제 부분이 한 단락 정도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이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A second regional security concern is North Korea 그래가지고 두 번째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과제는 이제 북한 문제다 이렇게 돼 있고 After 25 years of unsuccessful diplomacy 25년간의 그런 실패한 외교적 그런 성과에 지금 즈음에서 참 성공하지 못했죠. It should be clear that denuclearization is unrealistic in the near term. 그래서 이 단기적인 과제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unrealistic하다. 아주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인다.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어렵다고 보여지는. 또 it remains a long-term goal. 장기적인 과제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만 단기적인 과제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죠. That does not mean that United States should shut the doors to fresh approaches. 물론 이것이 뭐 새로운 접근법을 다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but it does mean that the priority should be figuring out how to contain a nuclear North Korea by strengthening deterrence and defense in the face of new North Korean capabilities.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억제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잘 찾아서 북한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견제하고 봉쇄하느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좀 우선권을 주어져 가지고 앞으로 연구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The good news is that 좋은 우리가 한 가지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김정은 cares about regime survival. 북한의 김정은이는 체제 생존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제 생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he is not suicidal. 그가 자살골을 넣지는 않을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deterrence and containment are possible. Therefore, 그럼으로써 deterrence and containment are possible. 억제하고 북한의 핵 문제, 핵 개발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그런 정책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Although they will not be easy.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This should be priority for both the U.S. Japan and U.S. South Korean alliance. 이거는 미일 동맹뿐만 아니고 한미 동맹 간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안보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It also underscores the imperative of enhancing
U.S. Japan Korea Trilateral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여기서도 나옵니다만 지금 이것은 또한 지금 아주 긴급하게 한미일 삼국강제 정보라든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 삼각고리를 어떻게 하든지 강화해야 되는 그런 아주 다급한 과제를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기도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 보고서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여기 물론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미국도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보수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 국제적으로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미국 대선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알 겁니다. 물론 아직도 주류 언론들은 그냥 조 바이든이 당선돼서 당선자로서 다 내각자 명단 발표하고 일할 참모들 발표하면서 인수위 꾸려가지고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은 지금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미국 대선은 지금 1월 20일 날 순탄하게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라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바이든 씨가 취임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내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나 애국 시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8일날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3명씩으로 구성된 대통령 취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바이든 당선인 신분 확정과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려는 결의안 요구에 대해 심의했는데, 이게 중요한 심의를 했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현재 부정사기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판결 전에는 당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 당선자로 인정하는 결의안이 부결시켰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이런 소송들이 클리어 돼야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돼서 27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바이든 당선자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14일까지 선거인단 확정자가 나와서 270명을 확보해야지 당선자 최종 확정이 가능한데,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 한국이 지금 10일, 미국은 아마 9일 이렇게 될 텐데, 며칠 내에 이런 선거 소송들이 빨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면 결국 내년 1월 6일인가요? 20일 취임식이니까 연방 헌법 규정에 따라서 미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거 참,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왜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이런저런 국내 뉴스를 보고 그랬는데 이런 걸 보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지금 최소한 6개주에서 선거인단 확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270명 선거인단을 법률적으로 확정을 못해서 언론들이 그냥 언론들이 지금 언론들이 계산해가지고 확정해 놓은 거지, 지금 법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의 양당 합동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추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주에서 법률적으로 클리어가 돼야지 270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사람을 당선자로 확정한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6일 날 의회가 승인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식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12월 14일까지 당선자 확정이 안 되고 법적 소송이 완료가 안 되면은 미 연방법에 의해 가지고 내년 1월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뉴스들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만 보고하고 보도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위원회,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3인씩으로 구성된 상하원들이 주요 멤버입니다. 여기서 바이든을 당선자로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이 부결됐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왜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이 안 다루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 한국의 안보 문제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들이 소극적으로 그러고 아직까지 안 다루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좀 빨리 다뤄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박태희 구국담론을 하면서 국내 언론들이 안 다루는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서도 전혀 국내에서는 다루지 않은 새롭게 나온 그런 미일동맹 관련 최근 보고서예요. 이런 정보들을 제가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거는 어디 유튜브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는데 제가 사실 그 외교안보 문제를 우리 당에서 많이 다뤄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최고위원회 때도 제가 맡아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설명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왕이 여기 중국 외교부장이 왔다 가고 난 다음에 그저 고자 세고 뭐 의전도 무슨 국가 언서급으로 해주고 무슨 옛날에 무슨 4대 외교하는 것처럼 너무 그냥 이 집권 세력이 지나칠 정도로 막 굽신굽신하는 걸 보고 좀 비판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나 정작 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무슨 합의를 하고 왔는지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상하다. 뭐 이 사람 왔다 갔다 뭐 그래도 이런저런 소문 말고 공식적으로 합의된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우리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가 안 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 일본 경제신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랄만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합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2+2 회담을 앞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정부하고 여는데 동의했다.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여기 주사파 핵심 인사들이 친중론을 많이 설파하고 한미동맹은 경시하고 말이죠. 친중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또 보이지 않는 상식과는 반하는 중국 공산당하고 이런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1대1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그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답도 안 하고 미지근한데 중국 공산당한테는 이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는 기존의 대한민국이 추구해온 외교 노선, 동맹 구축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이 정부의 속성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외교부에 대통령 후보 국회 보좌관으로 옮기기 전에 평생에 보장된 직장입니다만 정치를 해본다고 몇 년 근무하면서 보았습니다만 이 외교적인 합의라는 것이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2+2 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나라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외교장관, 국방장관을 양국 사이에 이렇게 배석시키고 하는 2+2 회담인데 어떤 때는 차관급이 어떤 때는 국장급도 할 수 있는 이런 회담인데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하고만 2+2 회담을 해왔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든지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해왔고 최근에 강력한 중국 경제 파트너로 부사하고 인디아하고 또 그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 주사파 정부가 친중 쪽으로 간다는 걸 아는 미국이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최정근 1차관이 미국 가서 뭐
이걸 복원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답을 하고 있잖아요. 할 리가 없죠. 불편하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왕이 부장이 왔을 때 중국 공산당하고 앞으로 2+2 회담을 대한민국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는 오늘 이 보도를 보고 이것도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 한 게 아니고 와이타임스라는 그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 그 유튜브 분께서 이거 이야기를 정보를 니온게이지 신문 보도 사실을 알려줬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 아주 적은 문장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 정부가 군사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그 틀로서 아주 핵심 동맹국들하고만 하는 그런 협의체인데 하기야 뭐 지난번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그 다음에 사드 3불 합의 중국과 할 때 뭐 이럴 때 미국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진행하니까 이런 걸 미국이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들게 만드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 어떻게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무역 패권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그런 항로라든지 전 세계 전략의 축을 중국 중심으로 가져오려는 1대1로 정책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또 미국이 지금 중국 공산당과 벌이고 있는 전쟁이 있죠. 클린 네트워크에 좀 한국 정부도 참여해달라. 그래서 중국의 ZT라든지 파웨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기술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에 대해서 뭐 참여한다는 얘기도 안 한 우리 정부가 뭐 이태호 외교부 차관이 지난번에 미국하고 회의할 때 뭐 그런 표시도 안 했는데 이번에 이거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는 미국이 구상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번에 왕이 부장 왔을 때는 글로벌 데이트 보안 구상에 참여하는 걸 적극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친중 정부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정권에 막바지에 오니까 하나하나 이제 밑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강경화 씨를 내가 뭐 인간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양반 유엔에도 근무하고 그런 양반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거기서 그런 심부름꾼 역할이나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외교를 다 망치는 청와대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전에 미국과 유지해온 군사동맹은 껍데기가 되고 그러면 중국을 군사동맹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좀 비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외교부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정권을 지시한다고 해도 하기야 뭐 산업자원부 공무원들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월성 의료기 폐쇄 관련 뭐 경제성 평가 조작하는 거 보니까 밥줄 끊기고 가족들을 위해서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존재와 번영에 근거했던 이런 한미동맹 체제를 와해시키면서 중국 쪽으로 달려가서 중국 공산당하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뭐 유튜브를 지금은 당 안에 있다 보니까 뭐 밖에서 활동 못해서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정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자랑스러운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탈색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빨간 색깔처럼 비슷하게 느껴지고 웃고 희망찬 태양처럼 떠오르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그러진 모습이고 뭐가 피곤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왜 이러는가 도대체. 같은 정치를 하다가 이념이 좀 다르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전 세계에서 또 우뚝 솟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은 같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든 기존의 좋은 점까지 다 해체해서 잘못된 인형으로 잘못된 정책을 자꾸 지금 끌고 가는 모습에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저도 물론 뭐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실과 정의는 하나지 여러 가지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입니다. 진실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백신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저 언론에서 하도 보도를 하길래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지금 백신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K방역으로 뭐 방역만 자랑하는 대통령인데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언론에서 나오는 거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국은 어제부터 막 유럽 일부 현육도 어제부터 맞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언제쯤인지도 아직 지금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도입 계획만 지금 발표했고 그리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무슨 보도를 했냐면 백신을 3종류 이상 그런 확보한 나라가 벌써 12개국이랍니다. 한국은 지금 한 종을 지금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산 백신 한 종만 구매 계획을 했는데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럼 옥스퍼드 대학하고도 연관이 있느나 아마 제약회사 같은데 생산 시설이 지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또 영국 정부의 그 의학청 그 확실한 그 뭡니까 임상 실험이 끝나서 승인이 지금 확보된 상태도 아니래. 그런데 이런 걸 계약해 놓고 내년부터 맞춘다고 하는 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영국, 캐나다는 자국 국민들 어떻게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7종이나 확보했다고 그러고 호주는 4종류, 일본은 3종을 확보했다. 이렇게 거의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늦고 또 이게 1000만 명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최종적으로 임상실험 결과가 확정돼서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단 정부는 4,400만 부를 내년 연말까지 확보한다. 발표만 했어. 국민의 85%죠. 그러니까 이거 K방역이 제대로 됐다면 이것도 선진국들처럼 미리미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5,200~300만으로 봤을 때 보통 선진국 거는 보통 2~3배를 확보하더라고 국민 숫자에.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돈도 돈이지만 우리도 최소한 1억에서 2억만 명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그것도 임상실험이 완료된 쪽을 확보해야 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알다시피 선진국들은 보통 국민 수의 2배에서 5배가량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K방역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역체제 잘하고 있다고 자랑만 했지 막상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백신 확보는 이렇게 실패한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입이 확실한 계약도 현재는 1000만 명분이라니까 이걸 자랑하고 이야기할 그런 근덕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통계치는 백신 구매 계약이 약 37억 명분을 지금 계약이 돼 있다는데 토탈. 우리 정부는 뭐 1000만 명분만 계약했다니까 0.3%도 안 되는 걸 계약해봤다. 천천히 접종이라는 말은 지금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또 유럽연합의 27개 국가는 이달부터 지금 접종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사각지대에서 못한다는 거예요. K방역을 자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임상실험이 완료된 파이자, 모더나 같은 데를 선진국은 주로 확보했는데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실험도 완료가 안 된 걸 이렇게 했다니까 그 K방역을 절대로 지금 자랑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말은 뭐 우리 국민들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집값도 경제도 잘 되고 있고 K방역도 잘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엉망이잖아요. 어떻게 이 진실을 아는 지식인으로서 또 요즘은 제가 정당인이니까 정당에서 하는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응? 그리고 우리 한국은 빨라야지 내년 2월 3월 그것도 1000만 명분만
그것도 임상시험이 확 통과돼야지 접종이 가능하다는데, 뭐 확산세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뭐 구매를 늦었는지 모르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확산세가 약하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가장 좋은 제품을 국민 수 이상으로 확보해가지고 지금 국민 생명을 지키는 노력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건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민 숫자보다 많은 걸 확보하는 건 혹시나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걸로 대체하고, 또 이 물량 공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상시에는 약속한 대로 항상 된다는 보증이 없잖아요. 선진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주사파 정부에 물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 권리예요.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건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정도 설명 가지고 되질 않을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통과되는 법들, 이거 여러분들 내용 잘 모를 겁니다. 언론에서 일부 다룹니다만 그거 읽으면서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국민들 중에서. 12월 9일 날 통과된 법만 여기 대충 보니까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진단법, 경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징수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등 해서 100여 개 이상의 법률, 중요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도 이제 경찰법 개정안이라든지 5.18 왜곡 처벌법이라는 소위 5.18 관련 특별법 개정안, 또 여러분 노동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 오늘 이거를 뭐 분석할 시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지금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견제가 잘 안 되면서 그냥 우후죽순 통과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제도 우리가 국회 바로 앞에 가서 항의 집회 기자회견도 하고, 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제발 좀 현역 의원들 103명이 가서 들어 눕든 뭐라든 싸워달라 하는데, 결국은 별로 그냥 뭐 피켓 들고 무슨 상복 입고 앉아가지고 무기력하게 통과되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거죠. 이거 참, 이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살포금지법, 이것도 뭐 김여정 함양법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막, 그 다음에 국정원법, 야, 이런 것들 통과되면 아마 내년 1월달부터 이런 법들이 발효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헌법에 명시된 많은 개념들이 지금 뭐 공수처법은 옥상옥이라고 헌법에도 없는 그런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특별법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왜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 보내는 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다고, 김여정이가 함영한다고 이런 법 통과시키고 말이죠. 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니 국정원에서 왜 간첩 잡는 기능을 왜 없애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이 하는 게 국제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단 국가에서 간첩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국내 정치는 아예 하지 말더라도 왜 이 기능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왜 경찰청으로 이 기능을 줘가지고 간첩 잡는 기능을 거의 뭐 사장화 시키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야당이 견제가 안 되고 투쟁력 있는 의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간첩 잡는 일은 고도의 전문성과 국내외 정보가 합쳐지고 전문적인 인력이 짧게는 말이죠, 1년에서 어떤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결과를 가지고 색출해내고 국제 범죄 조직들과
국제정보기관들과 협조를 통해서 분단 국가의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대방첩 활동,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국가의 그 최첨단 그 정보기관을 갖다가 간첩 잡는 기능을 확대해서 그런 준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전문성도 떨어지는 경찰에 이관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의아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법들이 그냥 막 우수수 그냥 통과되고 상복 입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이 정도 되면 빠지 던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 들어놓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모신 분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 국민의힘이 다 분석해가지고 국민한테 알리고 이런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의원 숫자 보좌관들을 갖고 있어도 지금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저 법안 소위 통과하고 상임위 전체 통과할 때 내용이 이랬다가 또 본회의 통과할 때 내용이 좀 수정돼서 통과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야바이 수법이라는 말까지 동원이 되고 입법 사기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어떤 신문 사설도 봤어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 악법이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했습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하고 달리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해가지고 거의 입법 사기에 가까운 이런 관행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게 더 그냥 막 국회 다수당을 점유하고 힘이 있다고 다 막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말이죠. 국민의힘을 보면서 엉뚱한 거나 사죄한다고 그러고 왜 그런 걸 사죄합니까?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걸 들고 싸워서 잘못된 놈들 가짜 보수들은 정리를 할 생각해야 되는데 아기야 걔들이 당을 다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부주적인 뭐가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나 있던지 본말에 전도되는 이러한 언행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비대위원장의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 미국 대선이 미국에서는 말이죠.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좀 조사가 들어가서 포렌식 그 투표 계산기 무슨 도미니언 시스템인가 뭘 가지고 어떤 주에서는 이제 포렌식까지 하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려고 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러면은 3차 대전보다도 무서운 이런 어떤 큰 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과도한 이념을 가진 정파가 나라를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끌고 와도 되겠어요. 그리고 잘못된 중국 공산당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 의회는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인데도 지금 국방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국방 수권 법안 2021년 해계년도 걸 통과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7,700억인가 억 달러인가 뭐 하여간 천조간 원노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예산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외교부나 우리 주사파 인사들은 신중을 이야기하고 반미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평양 억지구상을 신설하는 그런 항목으로 22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업체 5제너레이션, 5G 기술 사용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는 앞으로 미군 병력과 장비 배치를 재고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데 아까 중국 공산당에는 무슨 데이터 구상 이런 데 한국 정부 참여를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지. 뭐 반미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국방수권법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중국 정부가 지금 YA라든지 ZE 등을 통해서 기술 굴기, 군사 굴기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1대1로를 통한 또 군사력 팽창을 통한 미국의 패권을 좀 어떻게 하든지 좀 잠식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는 바짝 끈을 조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공산당 공세 선언을 하고 말이죠. 미국 행정부가 간첩 다 세출하고 이렇게 나서는 이런 정부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미국이 지금 동맹 중시 정책을 주문하고, 앞으로 미국 군사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중국산 기술을 쓰는 나라는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까지 지금 국방권법안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외교부는 누굴 위해서 지금 거기서 봉급받으면서 친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되겠잖아, 정말.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보다 힘이 덜해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냅니까? 나라에 살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더 국력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미래의 희망을 주는 민주주의를, 시장경제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주산파 정권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YA 문제도 미국에서 지금 내가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여기 뭐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결국은 왕이 와가지고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우리 공개되지 않은 합의서에 말이죠. 중국이 추구하는 그런 기술 패권, 기술 굴기, 기술 패권 그런 전략에 우리 한국이 뭐 어떤다고요?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래.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국심 여러분?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이건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정보력을 정확하게 보고 미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 정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냐고 지금 여러분. 우리 공화당 같은 세력에 한 20석이라도 몰아줘서 좀 싸우라고 했으면 지금 국민의힘 공천하는 거 보니까 장난들 하고 그러더니 한 놈도 제대로 싸워놓는 국회의원 안 됐잖아요. 그런 정당 필요가 없잖아. 내가 그래서 참 아쉽다는 거야 지금. 예? 이런 분위기면 말이죠. 이런 법들 다 통과되고 전체주의로 가고 공포심을 주장하는 사법농단부터 해서 국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횡행하는 이런 나라는 이제는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입법 행포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이야 조항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세력들 옥죄일 텐데 이거 뭐 상법 개정안부터 해가지고 그동안에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순기능들을 다 죽이는 노조의 의견을, 민주노총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억제되는 그런 시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대학생이 대자부에서 뭐 대자부 글 쓴 걸 가지고 무슨 뭐라고나 무슨 침입, 건물 침입죄인가 뭐예요, 뭐 체포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말이죠. 지하철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돌리는 여성도 현장에서 체포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지. 강용석 씨, 뭐 가로세로 연구소 전 국회의원 유튜브 하는 분도 집에 있는 사람 집에 와서 체포해서 가족들 앞에서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체포까지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체포영장이 남발하는 그런 공포공학이 될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뭐 조영달 교수도 그냥 10여 명이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뭐 10명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서울대 교수 전원회의도 안 되는데 위태로운 우리 민주주의를 구합시다 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나왔다니까 너무 늦었죠. 늦어도 너무 늦었지.
그 10명이 그랬다니까. 서울대답지 않아요. 거기 교수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서울대학에서. 서울대답지 않습니다. 특히 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대립사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치를 해야 된다. 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걸 비판하면서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랬는데 언어도 이거보다 더 거칠어야 되고 더 심각한 사안들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10명이라도 했다니까 일단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이 정권은 북한 눈치 볼랴, 중국 공산당 눈치 볼랴. 그러니까 헌법을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지. 다 과거에 우리가 견제하던 우리 한미동맹에서 보기에는 경계 대상들 아니에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강경화 장관 요번에 비판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한 얘기는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막 협박하는 말을 하던데 김여정이가 또 이렇게 하명했으니까 강경화 곧 그만두지 않겠나요? 장관 경질을 하려면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 내기는 것보다 북한에 실력작 한번 하는 게 더 빠른 그런 세상이 아닌가. 우스갯소리로. 대북전단 금지법도 김여정이가 하명하니까 만들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통과되잖아요. 국제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의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을 폭정을 연장하는 이런 법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판에 분명하고 이번 국회에서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참 제가 뭐 잘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도 읽어드리고 하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를 하고 이러한 모습을 봐야 되느냐. 자랑스러운 어제 대한민국 이제는 탈색해버리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뭐 이제 아무리 언론들이 포장을 하고 사이비 언론들이 정권을 홍보하려고 그래도 너무나 실정들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RN 설치해서 보니까 35.7%인가 35%대까지 떨어진 것도 봤는데 아무튼 뭐 리얼미터나 갤럽에서도 이제 37%대, 38%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부정평가는 막 58%까지 올라가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를 수 없듯이 너무 실정이 많으니까 소수의 그런 열광적인 대깨문이라든지 지지자를 빼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왜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투쟁 동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견제를 못하고 있느냐. 그냥 스스스스스 다 무너져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연말도 다 가고 지금 국내적으로 현안들이 너무 많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폭탄적인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칼로만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중국 공산당 봉쇄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겠다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정황권을 포기하고 그냥 쳐다만 본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 지난번에 봤잖아요. 4.15 총선에 어떻게 선거가 진행됐는지. 이런 양심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잘못을 규명하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이룩한 소중한 것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된 10대 악법 문제, 문재인 정권의 5대 비리 등등 다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야당이 하고 있는 그런 형식적이고 아주 비상적인 거 말고 온몸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많이 키워줘. 이런 세력들 키워줘야지 더 많이 싸우고 견제가 될 겁니다. 뭐 하도 많으니까. 드루킹, 김경수에 대한 대선 여론조작 앞으로 재판 어떻게 마무리될 겁니까? 울산광역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어떻게 앞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이거 공수처법 발효되면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하수인 공수처장이 수사 안 하면 그만 아닌가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 이런 거 다 묻히는 거 아닌가요? 라임 옵티머스 등 서민의 돈을 갈취한 권력 경계에 있던 다 묻히는 거 아닌가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다 묻히는 거 아니에요? 가덕동공항 10조까지 들어간다는 거, 그 국민 세금 낭비만 하면서 선거에 써먹으려고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으로 낭비하는 거 다 묻히는 거 아닌가요? 절망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동표 여러분,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제시대에 버금가는 암울한 시대다. 형식은 뭐 지금 좋은 차 타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다간 미래는 없습니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만에 하나 대통령 선거에서 외세가 개입하고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미국에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서 양심의 소리가 성공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과 위선이 득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살고 민주주의를 하는 거는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가 거짓보다는 컸기 때문에 발전해 온 건데 거꾸로 태화되면 안 됩니다. 미국도 민주주의가 너무나 많은 허점을 지금 노정시키고 있어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이룩해놓은 많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또 거짓 세력들에 의해서 묻히면서 미국의 민의의 목소리는 왜곡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안 되고 적당히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이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가 쓰여지길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